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3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식민 지배를 1910년부터 45년까지 총 36년간 받는 동안 일방적으로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번 단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족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민족의 발전, 우리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우리의 조상님들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독립운동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많았던 만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독립운동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그림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목표는 일제를 몰아내고 국민의 주권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처지, 역량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노력의 방법, 여기 5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무력을 이용해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로 했던 무장 독립 전쟁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에 나와 있는 독립군 부대처럼 대규모 부대를 만들진 못하지만 나 개인의 희생과 노력을 이용해서 일제에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고 했던 의열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민지 지배에 이용됐던 건물을 폭파한다든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배우겠지만 건물을 폭파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배의 어떤 그 지배층,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암살하는 그런 방법이 의열 활동이고요. 세 번째로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 말고 우리 민족의 어떤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 교육을 높여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임시정부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승만의 그 독립 노선이기도 했죠. 외교 독립론도 이 시기에 또 주장되었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이뤄내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제랑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봐라.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인 지주나 자본가들에게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농민, 노동자의 처지가 아니냐. 우리가 단결을 해서 일본인 지주와 자본가를 몰아내고 독립뿐만 아니라 계급 해방까지 일어나려고 했던 사회운동 등등 정말 다양한 민족운동이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도 처음에 소개됐듯이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습지 11쪽 그리고 12쪽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무장 독립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요, 바로 1920년대입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식민 지배를 당한 건 1910년부터 아닌가요? 근데 왜 10년부터 바로 싸우지 않고 20년이 되어서야 무장 독립 전쟁을 한 건가요? 그러면 1910년대는 뭘 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 학생, 매우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이미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습지 5쪽에서 배웠는데요. 1910년대 민족운동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1910년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제 무단 통치를 하던 시기였죠. 칼과 총을 들고 그 일본인 헌병 경찰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위협했던, 폭력을 이용해서 진압하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드러내놓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비밀 결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의 눈을 피해서 조금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던 국외에, 특히 우리나라와
그 인접해 있는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독립운동이 뭐 그냥 오늘 당장 무기를 들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준비도 해야 되고 군인도 양성해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한인촌을 형성하고 거기에 터를 잡은 다음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고 그 기지를 중심으로 1920년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 독립군이 조직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1운동 이후부터 3.1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어떤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어떤 영감을 불어일으킨 게 분명하죠. 이제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그래 우리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우리도 뭔가 힘을 내야 되겠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독립운동의 어떤 불씨를 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의 준비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면서 무장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만주와 연해주 지역이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국경선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잠시만요. 지금 약간 당황했어. 국경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만주고 요 지역이 이제 연해주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랑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쉽게 건너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에 이제 그 독립군들이 양성이 되면서 이제 사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 중국 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땅이기 때문에 뭐 일본군이랑 싸울 그런 게 없죠. 어디서 주로 싸웠냐면 이 국경지대에 있는 일본군과 그리고 일본 경찰서를 습격을 합니다. 게릴라전이라고 하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 독립군 부대가 독립군 부대라고는 하지만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또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서 조직이 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군에 비하면 규모도 훨씬 작고 무기나 이런 것도 좀 열악했겠죠. 그래서 게릴라전이라고 해서 이제 치고 빠지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재빨리 이동을 해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국경지대에 있는 일본군을 습격해서 공격을 하고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전투를 소규모 전투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무장투쟁 역사에서 최초의 대승을 거둔 사건이 바로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봉오동 전투 얼마 전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안이 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었죠. 바로 이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고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 장군이 이끌었던 국민회군, 최진동 장군이 이끌었던 군무도독부군 같은 이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격파를 했던 사건인데요. 이 지역이 바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십리평, 서대파, 봉오동 요 지역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국경 지역과 맞닿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서 일본군이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군을 쫓아 들어갔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군은 굉장히 이제 약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함부로 여길 넘어갔다가는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했다 이제 전쟁,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본군을 공식적으로 저 땅에 보내서 저 한국 독립군 부대들을 어떻게 소탕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들이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굉장히 이제 비열한 방법이죠. 바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훈춘 사건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일제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제 군대를 보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함부로 보낼 수 없으니까 조작을 하는 거야.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 이 만주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뭔가 그 서양의 그 뭐랄까
서부 영화 잘 모르겠지. 카우보이 모르겠죠. 약간 이 지역이 이제 만주 지역이 되게 좀 이렇게 만주 벌판 하면 이렇게 황무지 쫙 펼쳐져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건너가서 활동을 할 만큼 약간 중국의 어떤 중앙 정부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지역이었어요. 중국은 사실 만리장성 이남 우리가 이제 중국 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중심 지역이고 사실 이 만주 지역은 뭐 청나라 이후에 그 청나라 정부에서 관심을 쏟았다곤 하지만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세히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만주 마적대들이 있었습니다. 마적대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도적대들인데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들 약탈하고 뭐 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일본군이 일제가 이 만주 마적단들과 은밀히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부탁하냐면 야 너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저기 그 만주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가서 좀 공격을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주 마적대한테 저 일본 공사관 좀 공격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마적대에게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달라고 한 겁니다. 본인들 외교관 그 건물을 그래갖고 마족대들 뭐 돈을 준다니까 그걸 공격했지. 그리고 나서 일본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래 이렇게 이제 공식 요청을 한 거야. 중국 정부에. 아니 우리가 너네를 믿고 외교관을 보냈는데 마적대한테 습격을 받지 않았냐. 지금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니냐. 우리의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일본군을 그 만주로 파견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주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한테도 익숙하겠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 독립군 부대와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얻어낸 전투가 바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하면 누구를 먼저 떠올리느냐? 바로 김좌진 장군을 떠올리죠. 그 북만주 지역에 있는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이 김좌진 그리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연합부대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이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을 격파를 했던 사건입니다. 자, 청산리 전투 하면 이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요런 단어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어랑촌, 왈루구, 백운평 요런 지명들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떤 사료나 자료에 뭐 어랑촌 전투, 뭐 백운평 전투 이렇게 나오면 이거 청산리 대첩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이 지역 이름이고요. 여기서 이제 6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는데 자, 청산리 대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일본군을 굉장히 크게 격파를 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군 사상자가 연대장 1명, 대대장 2명, 이제 우두머리들이죠. 그리고 기타 1254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독립군 사상자는 전사자가 60명, 부상자가 90명 해서 150명 밖에 안 된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 피해를 입혔던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대승을 거뒀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 부대들은 어떤 희망을 맛봤겠죠.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 그 일본군 공식 부대에게 비교가 되지 않을 부대긴 하지만 이제 어떤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힘을 모아서 모은다면 이렇게 큰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산리 대첩 직후에 굉장히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자, 간도 참변은요, 일제가 이제 청산리 대첩에 패배한 이후에 이제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쉽게 말하면 그 만주 땅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를 학살했던 사건인데요. 아니, 복수를 할 거면 독립군들한테 하지 왜 갑자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동포를 죽이냐. 자, 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도 동포의 노력과 희생이라는 요 글을 보시면 그러니까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굶주림, 그러나 이를 의식할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었다.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 입에 넣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립군 부대에서 실제로 활동했던 이범석 장군이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독립군 부대들이 이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일 때 정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좀 전쟁터잖아요. 거기를 해치고 그 마을 주민들, 마을의 여인들이 밥을 싸서 주먹밥을 입에 넣어주면서 그들을 응원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라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부대는 직업군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징병제이기도 한데 어떤 나라에서 지원이나 대우를 해주잖아요. 특히 이제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아예 그 군인이라는 게 본인의 직업이란 말이야. 하지만 독립군이라는 것은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독립군을 지원해줄 나라는 없습니다. 없고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서 뭐 돈을 줘, 뭐 직업이 있길 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들을 응원해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동포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335 식량도 조달해주고 돈을 모아서 이제 무기를 마련하는 데 쓰라고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일제는 저 독립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독립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그들을 도와주는,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동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도 지역에 있는 동포 3,000명을 학살합니다. 바로 간도 참변이죠. 그 영화 아마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영화인데 바로 그 암살입니다. 전지현, 이정재, 조진웅 배우가 나왔던 암살이라는 영화 초반에 이제 전지현이 그 만주 지역의 한국 독립군 소속 이제 사수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김구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김원병의 어떤 합작 작전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자신의 아버지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조진웅이랑 누구지? 3명이 이렇게 팀을 짜서 그 한국으로 들어갈 때 3명 중에 2명은 남자고 전지현 혼자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원봉, 당시 이제 조승우 배우가 김원봉으로 나와서 그 셋 중에 대장은 전지현이다.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진웅이 아니 왜 여자가 내가 지금 멀쩡했는데 내가 왜 대장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전지현이 이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지금 굉장히 다른 얘기로 샜는데 어쨌든 이제 전지현이 그때 이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계기를 하게 되냐면 이제 전지현이 살던 지역에서 그 지역이 이제 간도 지역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일본군들이 와서 자기네 마을을 다 쓸어 갔다. 간도 참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자기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총에 맞고 돌아가셨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다행이라고? 라고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전지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칼에 찔려서 죽거나 솥에 삶겨서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는데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총 한 방에 돌아가신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그 당시 간도 참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간접적으로 그 배우의 대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들도 이 지역에서 더 머물렀다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전투가 끝나고 얼마 안 된 상황이니까 이제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좀 재정비를 하고 좀 숨 좀 돌리고 다시 어떻게 좀 계획을 짜자라고 생각을 해서 밀산부로 이동을 합니다. 밀산부로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되는데요. 총재는 서일이고요. 부총재가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동했던 지역 밀산이 어디냐? 바로 여기 러시아와 중국의 이제 국경 지역에 가까운 요 밀산으로 이동을 하고요. 밀산에 모여서 이 간도 지역에 있던 독립군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독립군들이 하나의 부대로 이제 합쳐진 겁니다.
대한독립군단으로 딱 합쳐져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계획이 뭐냐 하다가 이제 연락을 받는데요. 어떤 연락을 받냐면 당시 이제 러시아의 적군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지원을 해주겠다. 너네가 이제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뭐 무기도 조달해주고 식량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도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저기 러시아 땅으로 좀 갔다가 다시 싸우러 내려오든지 합시다 하면서 일단 이만으로 러시아 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김좌진이나 이범석 등은 자유시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고요. 이제 대부분의 독립군들은 자유시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이렇게 지도를 전부 이렇게 펼쳐놓으면 얼만큼 이 한반도가 얼만큼 작은지 보이시죠? 이 먼 길을 떠나서 자유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에 도착해서 독립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또 다른 참변입니다. 바로 자유시 참변이죠. 자유시에 이제 모인 독립군 부대는요. 이 만주 지역에만 있던 대한독립군단뿐만 아니라 이 지역 러시아 땅에서 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이거를 누가 대장을 맡을 거냐, 통합 과정에서 이걸 누가 지휘할 거냐를 가지고 그 한국인 독립군 부대 내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휘권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누가 짱 먹을 거냐 이게 아니라 앞으로 독립군의 활동 방향, 어떻게 싸울 건지, 누구랑 싸울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어떤 서로의 생각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적군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 지역까지 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군이 우리 독립군 부대에게 요구한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무기를 다 내려놔라. 근데 독립군 부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고향도 아니고 말도 안 통하는 러시아 땅에 와서 누구를 믿고 지금 독립군 부대 내에서도 막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애들은 왔더니 갑자기 무기를 다 빼앗아 간다고 이러면 순순히 빼앗길 수 없겠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적군 그리고 우리 독립군 부대 내에서 갈등으로 우리 독립군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갔던 홍범도 장군은 이제 러시아의 그 이르쿠츠크로 또 이동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농장도 지으시고 이제 협동 농장을 지어서 그 지역에 또 한인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아 봅시다 하고 활동을 하시다가 1937년에 당시 러시아의 수장이었던 스탈린이 이 이르쿠츠크 지역,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킵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이 한국인들이 우리 러시아 땅에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죠. 이러면서 그런 걸 묘사한 소설들도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기차에 태웁니다. 기차에 태워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하죠. 몇 박 며칠인지도 모를 그 기차에 실려서 도착한 곳은요. 정말 척박한 땅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이제 37년에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시고 거기서 정말 힘겹게 사셨죠. 그러다가 1943년에 독립을 2년 앞두고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이었죠? 2021년 8월 15일에 그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던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우리 대전 현충원에 지금은 돌아와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셨던 그 또 한 명의 영웅을 다시 고국 땅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독립군들의 힘은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약해졌죠. 정말 이제 뜻하지 않은 희생까지 겪으면서 그러면서 여기로 일부는 다시 만주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직청천이나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쿠츠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로 귀환한 독립군들은요. 우리가 러시아 땅까지 갔지만 우리의 터전은 아무래도 만주인 것 같다. 만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 지역에 있는 동포 사회를 이끄는 자치 정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정부 내에는 또 이제 군대도 같이 있어야겠죠. 독립군도 함께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부가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 이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치는 뭐 요 만주 지역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있었다. 뭐 위치까지는 너무 무리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의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독립군 부대를 또 해서 1930년대에 다시 한번 무장 투쟁의 이제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은요, 이들이 다시 돌아온 걸 보고, 끈질기네. 이 독립군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네.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준비하냐면, 이제 만주 군벌, 만주에 있는 그 군인 세력과 약속을 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맺은 건 아니고요. 만주 지역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중국 군대들 그 우두머리들과 비밀리에 이런 걸 체결합니다.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약속을 하나 맺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만주 군벌들이 그 지역을 이제 주둔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 독립군들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우리가 일본에서 주겠다. 제발 좀 잡아와 달라라고 대신 부탁을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일본군이 이제 대놓고 가서 또 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위탁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감시와 탄압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미스야 협정이 1925년에 체결이 되면서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만주 지역에서는 독립군들을 노리는 게 일본인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중국 군인들도 독립군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된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더 모아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데요. 만주 지역이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정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원래는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남만주와 북만주 지역 두 개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남만주 지역에는 이제 국민부가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일대에서는 혁신의회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독립군 조직과 한인 조직이 이제 합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부 내에 이 정부 안에서 정당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선혁명당이 결성이 되고요. 조선혁명당 산하부대로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멘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나왔고요. 자, 북만주 지역의 이제 혁신의회는요, 해체가 또 바로 돼요.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조직이 되냐? 한국독립당으로 결성이 되고요. 한국독립당 밑에 한국독립군이 결성이 된다. 그러면서 1930년대에는 이 두 개의 군대가 독립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장 12쪽에 있는데요. 자, 1925년 미스의 협정으로 이제 3부가 통합이 됩니다. 미스의 협정을 계기로 이제 똘똘 뭉치자라고 해서 세 개로 나눠져 있던 정부가 두 개로 합쳐지고 국민부와 혁신의회 그러다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혁신의회 및 바로 다음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1920년대까지만 해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 쓰지 마세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독립군을 노리는 세력이 이제 일제와 이제 뭐 만주 군벌 이 두 세력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독립군의 활동이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1931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193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협력을 맺고 있던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가 굉장히 묘한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해요. 일제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합사회 시간에 이제 배웠겠지만 1929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는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까지 와르르 무너집니다. 당시 이미 이제 세계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을 해서 그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국가가 고용해서 이제 물가를 다시 이제 상승시키고 이제 경제를 움직였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식민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식민지 내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뭐 위기를 극복했다 배우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어떻게 이 식민 그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식민지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식민지라고 해봤자 지금 한반도랑 대만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식민지를 더 넓혀야겠다 해서 어딜 쳐들어가냐면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합니다. 중국을 이제 본격적으로 침략을 하죠. 그리고 이 만주 지역에 괴뢰국을 세웁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이 나라의 왕은 중국인이지만 사실은 꼭두각시입니다. 뒤에는 누가 있냐면 그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건 바로 일본이죠. 일본인들이 이제 중국인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1년 이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자, 힘을 합치게 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어떨 때 사람들이 힘을 합치냐면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 자,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그 반별로 옛날에 이제 뭐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 생각해 보면 반 애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가도 갑자기 막 우리 반 애들이 막 너무 내 편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언제냐면 체육대회 할 때 막 다른 반 애들은 다 적이고 우리 반 애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막 이겨야 돼. 막 이러면은 그 공동의 적이 생기면은 이제 연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일본과 중국이 일본이 이 만주를 침략하고 나자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중국은요, 우리가 이 일본을 물리치려면 지금 우리 땅에 있는 이 한국 독립군들과 힘을 합쳐야겠다. 왜냐면 한국 독립군들은요, 거의 지금 1930년대라고 친다면 거의 20년 동안이나 그 일본 애들이랑 싸워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일본의 상황이라던가 일본 군대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래서 이들과 손을 잡아서 만주를 중심으로 한중 연합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한중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1930년대.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제 독립운동의 계열을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었죠.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이 있다. 1920년대부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시기 이미 30년대이기 때문에 이미 20년대부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나눠져 온 상태였고 이제 각자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계의 한중연합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3부 통합의 결과로 나온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남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하고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지가 북만주 지역이었기 때문에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뭐 사도하자 전투 이런 전투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 전투 이름 알아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아셔야 됩니다. 네, 아셔야 돼요. 안 외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포기하시고요. 막 하나라도 더 안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자, 이 한국 독립군 부대가 활동했던 지역 보시면 이제 독립군과 중국군의 활동 지역 보시면요.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볼게. 일단 1931년 이전
이제 만주 침략이 일어났던 그 직후에는요, 일본군이 여기까지만 점령을 했다가 32년이 되면 이만큼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국인들과 중국 부대와 손을 잡고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열 보시면요. 이제 사회주의 계열 하면 이제 공산주의 계열이라고 떠올리시면 되는데, 엄밀하게는 다른 거지만,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도요, 중국 국민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었겠죠. 이 중국 공산당을 주도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군대 이름을 보시면 동북지역에, 동북아시아 뭐 이런 뜻 아시죠? 아시아의 동북지역에 있는 인민, 여기서 이제 뭐 국민, 뭐 시민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동북인민이라는 것은 중국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까지 포함한 연합부대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좀 더 독립운동가들이 더해지고 이제 부대의 규모가 커져서 뭘로 발전을 하냐면, 동북 지역에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항일을 위해서 연합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동북 항일 연군. 그래서 이제 유격투쟁을 활발히 전개하는데요. 이제 유격투쟁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게릴라 전투입니다.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거죠. 이제 뭐 지형 지물 같은 걸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나중에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중국 관내로,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임시정부 산하 공식 군대의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지금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고요. 요 흐름을 보시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공부할 때 이거 하나하나 막 청산리대첩, 김좌진, 간도참변, 뭐 자유시참변 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단 흐름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첩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것에 피해를 입은 독립군들이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고,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3부를 성립했다가 그 3부가 2개로 통합이 됐고,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 만주 사변으로 이제 중국이랑 연합 작전을 펼치게 됐다. 그래서 이런 전투는 우리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군뿐만 아니라 중국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다. 이런 큰 맥락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걸 외우세요. 처음부터 막 남만주, 조선혁명군 이렇게 외우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